한국은 좋겠다. 중국이 워낙 크고 소비자도 많으니까 한국 물건도 팔리는 거지. 이래서 종노릇을 하더라도 대감집에서 하라고 하잖아. 안 그래? 여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를 치는 중국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마디로 이 여성의 입을 닫게 만드는데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자세히 들어보시죠. 그리고 잠깐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마케팅 공부를 끝내고 중국으로 돌아온 자오이라고 합니다. 영국에서 유학 생활 시절 솔직히 말해서 한국 얘기 듣는 게 제일 싫었어요. 아시아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는지 영국 친구들은 자꾸 한국 드라마, K-팝 이런 얘기만 꺼냈거든요. 한국 드라마가 얼마나 재밌는지, 한국 배우들이 얼마나 멋진지, BTS 공연 티켓을 사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냐. 이런 식으로 열을 올리는 모습 볼 때마다 마음속에 뜨거운 게 치밀어 오르곤 했습니다. 왜냐고요? 사람들 눈에는 한국이 아시아의 대표처럼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 중국은 어디에 있는 건지 아무도 묻지 않는다는 게 너무 자존심 상했어요. 가끔은 아예 저한테 한국에서 왔어요? 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볼 때마다 아니요, 저는 중국 사람입니다. 하고 굳이 강조했죠. 그럴 때마다 일부러 목소리까지 높였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중국이 얼마나 큰 나라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들한테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영국 사람들한테 중국 얘기를 하면 꼭 근데 중국은 인터넷 검열이 심하지 않아? 아니면 중국엔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면서 같은 얘기만 하더라고요. 중국을 마치 뒤처진 나라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럴 때마다 속이 쓰렸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론 제가 그들에게 중국을 제대로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종종 다큐멘터리 영상이나 뉴스 같은 걸 보여주면서 우리 중국은 지금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는지 아세요? 상하이는 매년 다르게 변하고 있다니까요. 하고 열변을 토하곤 했죠. 그러나 그들이 정말 저를 이해했을까요? 고개는 끄덕였지만 솔직히 그들 눈에선 그래도 결국 중국은 후진국이잖아 하는 게 다 보였습니다. 그러니 한국 이야기가 나오면 자꾸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요. 사실 저도 BTS 노래가 어떤 건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도 하죠. 근데 왠지 괜히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좋아하기 싫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요즘 드라마 잘 만든다고 친구들한테 얘기해도 반응이 시큰둥하니까요. 그들이 원하는 건 늘 한국 얘기뿐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외국인들은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야. 한국 사회는 질서정연하고 첨단 기술로 가득 차 있어.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어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죠. 속으로는 우리 중국은 대체 어디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가 졸업하고 몇 년 만에 상하이로 돌아오게 됐죠.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할 때는 진짜 마음이 벅찼어요. 드디어 돌아왔구나 싶더라고요. 영국에선 온통 중국의 문제점이나 부족한 점만 들었는데 이제 내가 사랑하는 고향으로 돌아왔으니까 그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겠지 싶었습니다. 그리웠던 거리를 다시 밟고 중국어로 거리 광고가 가득한 풍경을 보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야 고향에 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어딘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많이 이상했어요. 원래 고향이라는 게 그렇게 달라 보일 수 있나요? 제가 영국에 가 있는 동안 상하이가 변하긴 했어요. 고층 빌딩도 더 많이 들어섰고 거리도 더 화려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표정은 왜 그리 어두워졌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이랑 만나도 다들 취업 얘기만 하더라고요. 마케팅 전공자인 제가 중국에 돌아왔으니 꽤 괜찮은 직장은 금방 구할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너도 알아도 요즘 취업시장 진짜 험난하다니까. 친구 한 명이 그랬어요. 유학파라면 쉽게 직장을 구할 거라고 생각했던 저로서는 좀 당황스럽더군요. 내가 뭐 아무 회사이나 들어가겠냐? 좋은 회사 들어가야지. 그렇게 넘겼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걱정이 가득 찼습니다. 사실 유학 가기 전에는 다들 중국은 급성장 중이고 우리 앞날은 밝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그랬던 친구들이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걸 보고 어딘가 모르게 씁쓸했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동창인 왕슈라는 친구가 술자리에서 대놓고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 같은 청년들이 중국에서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 건 다 체제 때문이야. 우리는 목소리 낼 권리도 없잖아.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영국에서 그런 말 듣는 건 괜찮았어요. 뭐 걔네는 우리 사회를 제대로 모르니까. 근데 같은 중국인, 그것도 제 친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까 마음이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그 친구가 대뜸 자오이, 너도 외국에서 공부하다 왔으니까 알 거 아니야.
중국은 망했어. 코로나 이후로 외국 기업들도 다 빠져나가고 우리한테 기회가 없다고 배달 알바밖에 없다고 정말 힘들어. 라면서 씁쓸하게 웃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반박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친구 말이 거짓말 같진 않았으니까요. 그렇다고 맞다고 인정하자니 제 자신이 너무 작아지는 기분이었고요. 그 대화 이후로 머릿속이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저는 영국에서 중국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자부심이 뭐랄까 허공에 붕 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왜냐면 정작 제 중국인 친구들은 자부심 대신 불만과 실망을 품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들이 틀린 걸까요? 아니면 제가 틀린 걸까요? 자꾸만 스스로에게 묻게 되더라고요. 며칠 동안 취업 준비를 하면서도 그 친구가 한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중국 청년들이 기회를 잃고 있다. 그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죠. 중국이 발전한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그걸 실감하지 못하는 걸까요? 분명히 우리나라는 대단히 빠르게 발전했고 전 세계가 중국 제품을 쓰고 있잖아요. 분명 값싼 제품들이 대부분이지만 앞으로 더 발전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틀린 건 아닐까? 분명히 중국은 저의 자랑스러운 나라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덮을 만큼 큰 의미가 있는 걸까요? 자부심이라는 게 그게 정말 실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외국에서 지내며 애써 만들어낸 애국심에 대한 무조건적인 환상 같은 건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준을 다시 만난 건 정말 우연이었죠. 사실 어린 시절엔 별로 친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조선족이었고 우리 반에서 제일 조용한 아이였으니까요. 말수도 적었고 언제나 혼자 구석에 앉아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날카롭게 긴장된 표정을 하고 있어서 다가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집안 형편도 좋지 않았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죠. 한준의 부모님이 한국에 가서 일하면서 생활비를 보낸다는 소문도 돌았고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인지 반 아이들 대부분이 한준을 조금 꺼렸습니다. 그러니 오랜만에 그를 다시 봤을 때 한눈에 알아보지 못한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고향 선배의 소개로 나온 자리에 앉아있던 남자가 한준이라는 걸 알게 된 건 그가 직접 이름을 말하고 나서였어요. 자오이? 나 한준이야. 기억 못해? 그는 약간 웃는 얼굴로 제게 말을 걸었죠. 그때까지 저는 그가 그 조용했던 한준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한준은 옛날에 알던 그 아이가 아니었으니까요. 한준은 깔끔한 옷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그 수줍고 가난해 보이던 아이는 온데간데 없었고 이제는 주변을 압도하는 분위기마저 풍기더군요. 살짝 어안이 벙벙해져서 진짜 내가 그 한준 맞아? 하고 묻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한준이 호탕하게 웃으며 맞다니까. 나도 그때랑 좀 많이 변했지?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예전에 한준이 떠올라서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변한 건 외모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느꼈죠. 한준은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 들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화 주제를 주도하면서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더군요. 한때 반에서 제일 조용했던 아이가 이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사업 얘기까지 꺼내면서 자신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랑하듯 말했어요. 나 지금 한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무역 사업하고 있어.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제 표정이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꽤 놀랐습니다. 한준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것도 한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제가 영국에서 돌아온 이후 중국의 경제 상황이나 청년 실업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동안 한준은 이미 자기만의 길을 찾아서 큰 돈을 벌고 있었다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한준은 제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걸 보고 웃으면서 말을 이었어요. 중국에서 한국 물건을 가져오면 그만큼 잘 팔리는 게 없거든. 사람들 줄 서서 사려고 해.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높아. 한류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어. 한준의 목소리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제 귀에 그 말들이 얼마나 자극적으로 들렸는지 몰라요. 그가 이어서 한 얘기들은 저를 더 당혹스럽게 했죠. 중국에서도 한국 화장품, 전자기기, 심지어 중고차까지 엄청 잘 팔려. 솔직히 이렇게 장사하기 쉬운 나라가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의 부모님이 한국 국적이라 더 편한 것도 있고 머나는 신의 선택을 받은 거지. 한준은 얘기하면서 가끔씩 비싼 시계에 손을 얹었는데 그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한준이 꽤나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얼굴에는 윤기가 흐르고 손목에 찬 시계도 꽤 고급스러워 보였거든요. 한준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묘하게 짜증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느꼈던 그 자존심 상하는 기분이 지금 한준의 성공 이야기와 함께 다시 떠오르더군요. 한국 제품이 중국에서 이렇게 잘 팔린다고? 한국이 뭐 대단한 나라도 아닌데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빈정거리는 말투로 한마디 툭 던졌죠. 뭐 한국이 잘 나가는 것도 결국 중국 덕분 아니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크고 사람도 많으니까 그 물건들이 팔리는 거지. 제 말에 한준이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제가 어린애처럼 굴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맞아, 중국 덕분이기도 하지. 하지만 그 물건들이 중국 제품이었다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줄 서서 사려고 했을까? 중국에서도 한국 물건을 선호하는 사람들 많아. 왜 그런지 생각해봤어? 그 말에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준이 말한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한준은 그런 저를 보며 여유롭게 웃었어요. 너도 한번 한국에 와봐. 직접 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을 거야. 너도 마케팅 전공했잖아? 그러면 더 흥미로울걸. 그는 저를 초대하는 말투로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가면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제품 관리가 철저하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중국에서 보기엔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한번 가보면 생각이 달라질지도 몰라. 그 말을 듣고 저는 좀 불편했어요. 아니, 사실 그 불편함이 은근히 자극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느끼던 자부심을 건드리는 말이었거든요. 제가 아는 중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이미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서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한준의 말을 들으니 마치 한국이 중국보다 모든 면에서 앞서 있다는 식으로 들려서 속이 쓰렸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그가 말하는 한국의 체계나 성공이 궁금하기도 했죠. 과연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준은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려 들었어요. 자오이, 너도 알겠지만 중국도 이제 좀 달라질 때가 됐어.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를 수는 없잖아. 한번 한국에 와서 내 사업도 좀 보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찾아보자고.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신감이 부럽기도 하고 자극도 되더군요. 결국 저는 한준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속으로는 내가 왜 한국까지 가야 하나 싶었지만 이미 마음은 반쯤 기울어 있었어요. 한준이 사업가로서 성공한 모습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 그리고 그가 이야기한 한국의 모습이 저를 이끌고 있었거든요. 좋아, 한번 가보자. 그곳에서 대체 뭘 본 건지 나도 확인해보고 싶어. 그렇게 저는 한준의 초대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준의 초대에 응한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아버지 친구분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께서 제게 너 귀국했으니까 우리 친구 회사에 가서 잠깐 일해보지 않겠니? 라고 제안하셨어요. 그 친구분은 중국 내에서 나름 잘 알려진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꽤 기대가 됐어요. 제가 유학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중국의 성장을 자부심으로 삼아왔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출근해서 일을 배우기 시작하니 실망스러운 부분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직원들 간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았고 업무 지시나 피드백도 체계가 전혀 잡혀있지 않았어요. 회사의 시스템이 엉망이었달까요? 사람들은 지시를 받으면 따르기만 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거의 없었습니다. 더 답답했던 건 직원들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나 미래에 대해 별로 기대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다들 하루하루 주어진 일만 처리하면서 그저 월급 받는 것에만 만족하는 듯 했죠. 젊은 직원들은 대부분 그 회사를 발판 삼아 다른 곳으로 옮겨갈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몇 년간 열심히 일해도 경력 관리가 잘 안 될 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제 자신이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게 느껴지더군요. 제 커리어를 위해 제대로 된 경험을 쌓고 싶었던 제게 이 회사는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곳에서 오래 일할수록 내 커리어에 도움되기는커녕 오히려 발목만 잡히겠구나 싶었죠. 제 안에서 뭔가 울컥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회사들이 많다면 정말 제대로 된 성장은 어려울 것 같았어요. 게다가 저는 마케팅 전공자로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경험해보고 싶었고 지금 이곳에서 배우는 것들은 제 미래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솔직히 좀 멍해졌습니다. 뭐랄까 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뭔가 다른 공기가 느껴졌어요. 인천공항이었는데 눈에 들어오는 게 죄다 반짝반짝하고 깔끔한 겁니다. 대기줄도 질서정연하게 잘 지켜지고 안내판이며 표지판도 무척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저런 공항을 본 적이 있었나 싶었죠.
사실 전 중국의 국제공항도 대단하다고 생각해 왔거든요. 규모도 크고 화려한 장식도 많고 그런데 인천공항은 그런 화려함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한마디로 잘 정돈돼 있었어요. 뭐 하나 삐끗한 데 없이요. 처음엔 단지 첫인상일 뿐이라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마음 한편에서 뭔가 다른데? 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공항을 나와서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 느낀 점은 말 그대로 정리정돈이었죠. 거리엔 쓰레기 하나 안 보였어요. 솔직히 중국 대도시 거리에서 쓰레기를 아예 안 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착각했을 정도입니다. 이게 진짜 거리 맞아? 싶더라고요. 길을 걷다 보니 벽에 부딪힐 법한 자리마다 다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세세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모든 게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차들도 신호를 어기지 않고 도로 옆 정리된 가로수들까지 모든 게 조화롭게 배치된 모습이랄까요. 한준이 공항에서 저를 마중 나와서 서울 시내로 데려가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의 말을 듣기보단 창밖 풍경에 더 눈길이 가더군요. 너무 반듯하고 깔끔한 거리들이 계속 지나가니까요. 한준이 뭐라 설명할 때마다 끄덕이긴 했지만 사실 전 온통 주변 풍경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서울이란 도시 자체가 제 상상과 너무 달랐던 탓이겠죠. 그동안 속으로 한국이 중국보다 나을 게 뭐 있나 하며 은근히 깎아내리던 저 자신이 떠올라서 조금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한준이 저를 데리고 간 첫 번째 장소는 서울의 한 전자제품 매장이었어요. 제가 마케팅 전공자라 그런지 한준은 일부러 한국 제품의 강점을 보여주려는 것 같았죠. 한준은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각 제품들의 특징이나 한국 내에서 어떻게 관리되는지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면서도 은근히 자랑스러워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걸 지켜보면서 저는 마음 한편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때까지도 인정하고 싶진 않았어요. 한국 제품이 정말 중국에서 잘 팔리는 이유가 단순히 한류 때문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위안 삼으려 했죠. 그런데 제품들을 직접 만져보고 매장 직원들이 고객에게 응대하는 태도를 보니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든 제품의 장단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고객들이 질문할 때마다 전문적으로 답변했어요. 그게 그냥 단순히 잘 훈련된 게 아니라 진짜 그들 나름의 자부심에서 비롯된 태도처럼 보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이래서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좋아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엔 한준이 저를 강남의 한 레스토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세련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고 사람들 대부분이 잘 차려입고 있었죠. 뭐 한국이 어느 정도 잘 사는 나라라는 건 익히 들었지만 솔직히 이렇게까지 세련된 분위기일 줄은 몰랐습니다. 식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은 밝은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모든 게 부드럽게 굴러가는 것처럼 보였죠. 한준은 그제야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좀 알겠어? 내가 왜 여기서 사업을 하게 됐는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당황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질투가 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도 멋진 레스토랑이 많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추구하는 곳도 많죠. 하지만 여긴 좀 달랐어요. 뭔가 대단히 잘 짜인 시스템 안에서 모든 게 깔끔하게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었달까요? 저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써 빈정대듯 말했죠. 한국은 좋겠다. 중국이 워낙 크고 소비자도 많으니까 한국 물건도 팔리는 거지. 이래서 종노릇을 하더라고. 대감집에서 하라고 하잖아, 안 그래? 그런데 한준은 제 말을 듣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래, 중국 시장이 큰 건 맞아. 근데 한국 사람들이 쓰다가 실증난 물건들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파는 물건을 중국에서 이렇게 인기 있을 줄은 몰랐어. 그리고 한국 제품이라고 하면 중고든 새 제품이든 줄을 서서 사주시는 중국인들. 그래, 너 말 맞다나 고마운 소비자들이지. 근데 좀 넓은 시야로 사람들이 왜 한국 제품을 찾는지 내가 좀 더 지켜보면 알게 될 거야. 저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크니까 한국 제품도 잘 팔리는 거지라며 자기 위안처럼 삼아왔던 생각들이 조금씩 무너지는 걸 느꼈죠. 하지만 그걸 인정하기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한국 제품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래 하면서도 한편으론 점점 더 그 이유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한준은 계속해서 저에게 한국 사회의 시스템과 효율성 그리고 제품의 품질 관리가 얼마나 철저한지를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너도 마케팅 전공했으니까 알 거야. 브랜드라는 건 결국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하는 거잖아. 그리고 그 신뢰가 쌓이면 그게 곧 그 나라의 힘이 되는 거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으니 뭐랄까 가슴 한편이 묘하게 쿡쿡 찔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부분을 그가 들춰내고 있는 것 같았죠.
한준이 제게 계속해서 한국 제품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동안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이게 정말 한국의 힘인가? 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는 한국을 한 번도 진지하게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옆 나라 중 하나, 아시아에서 좀 특이하게 발전한 나라라고 생각했을 뿐이죠. 하지만 막상 와서 보니 그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고 그들 나름의 자부심과 체계 속에서 이룬 성과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 자부심을 건드리는 동시에 뭔가를 깨닫게 해주는 듯한 기분이었달까요?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서 저는 창밖에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불빛이 반짝이는 거리, 그 속을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질서 정연한 교통 흐름까지 모든 게 너무 잘 맞물려 돌아가는 도시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보고 나니 그동안 한국을 비하하며 위안을 삼아온 제 자신이 조금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한국인가?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한준과 함께 한국의 중고차 매장에 처음 들어섰을 때 솔직히 별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가 하는 무역 사업에 대해 구경 삼아 보러 간다는 생각이었죠. 한준은 마치 이게 한국 제품의 진면목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것처럼 자신만만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딱히 감흥이 없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중고차라고 해서 얼마나 대단하겠나 싶었거든요. 중국에서도 중고차 시장은 흔한 편이고 상태가 좋은 물건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매장에 들어서자 느낌이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뭐랄까 분위기부터 차원이 다른 겁니다. 매장 안은 마치 고급 자동차 전시장처럼 깔끔하고 정돈돼 있었어요. 차들이 일렬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고 먼지 한 톨 없이 관리되어 있는 게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차에 붙어있는 제품 정보도 세세하게 기재되어 있더군요. 연식, 주행거리, 사고 유무, 정비 이력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었는데 글씨 하나하나가 정갈하고 정확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꼼꼼하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그날 매장에는 자동차 정비사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들이 차를 하나하나 점검하는 걸 보면서 저는 솔직히 꽤 놀랐습니다. 정비사들이 마치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듯 각 차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상태를 논의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가까이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니 무슨 부품을 언제 교체했고 현재 상태는 어떤지 또 앞으로 어느 부분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지 등등 아주 세세한 내용들이 오갔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니 한국에서 중고차가 왜 이렇게 신뢰를 받는지 조금 알 것도 같았어요. 한준이 제 옆에서 웃으며 말하더군요. 중국에서는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편이잖아. 여기는 상황이 달라. 중고차라도 품질 관리가 철저하거든. 이 사람들은 그냥 차를 파는 게 아니야. 판매 후에도 차 상태가 좋다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미리 다 준비해 두는 거야. 한준이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하는 걸 들으면서 저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이런 시장 구조를 마케팅 전공자로서 이해 못할 리 없었으니까요. 한국의 중고차 시장은 그냥 물건을 싸게 파는 게 아니라 철저한 신뢰를 기반으로 구축된 시스템이라는 걸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한준이 저를 스마트폰 매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 역시 중고 스마트폰을 파는 곳이었는데 여기도 중고 매장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어요. 더 놀라웠던 건 직원들이 중고 스마트폰을 손질하고 점검하는 방식이었죠. 각 기기의 외관 상태를 체크하고 내부 기능을 꼼꼼히 테스트하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과정 하나하나가 고객 신뢰를 쌓기 위한 세심한 노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한국 제품에 대해 새로운 눈을 뜨게 됐다고 해야 하나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매장을 돌아보는 동안 한준이 가끔씩 저를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더군요. 중고 제품이라도 믿고 살 수 있다는 게 한국 사람들에겐 큰 장점이야. 중국에서도 중고차나 스마트폰 사업을 하려면 이런 신뢰부터 쌓아야 해. 한준은 제게 그렇게 말하며 한국에서의 경험이 그의 무역 사업에 얼마나 큰 밑바탕이 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저는 내심 불편한 마음이 들면서도 그가 말한 부분이 무척 중요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한국의 중고시장은 단순히 싸게 파는 게 아니라 제품을 팔기 전에 꼼꼼히 검수하고 고객에게 완벽한 상태로 전달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다는 걸 그제야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불현듯 브랜드 가치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마케팅을 공부하면서 늘 들어온 개념이었죠. 하지만 이곳에서 체감하는 브랜드 가치는 책에서 배운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건 단순히 제품이 주는 물리적인 가치가 아니라 소비자가 그 브랜드에 대해 가지는 신뢰와 기대감 같은 거였죠. 이 한국 매장들에서는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관리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품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선 단순히 중고차나 중고 스마트폰을 사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산다는 믿음을 얻는 셈이었죠. 그렇게 생각하니 한국 제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열광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이 단지 운 좋게 한류 덕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보여준 철저한 관리와 품질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소비자 신뢰를 지키려는 노력이 한류라는 이름 아래 더욱 빛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나 문화의 영향이 아니었어요. 제대로 된 시스템과 철저한 관리가 뒷받침된 신뢰라는 걸 알게 되니 제 생각이 점점 바뀌더군요. 한준이 그런 제 표정을 눈치챘는지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마디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그냥 제품 파는 걸로 끝내지 않아. 사후 서비스까지 철저하게 챙기지. 그게 바로 신뢰를 쌓는 방식이야.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더군요. 중국 시장에서 우리는 가격이나 외형적인 요소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시장에서는 그보다는 고객과의 신뢰를 더 중시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동안 자존심을 지키려고 한국 제품을 깎아내리던 제 모습이 떠오르더군요. 그건 어쩌면 제가 진짜로 마주할 용기가 없던 사실을 외면하려는 시도였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이 단지 유행을 타는 나라가 아니었고 그들이 쌓아온 신뢰와 품질 관리가 중국에서 그토록 사랑받는 이유라는 걸 마케팅 전공자인 제가 이제야 깨닫게 되다니 씁쓸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묘한 흥미도 생겼습니다. 이 신뢰와 품질을 바탕으로 한 한국 제품을 중국에서 어떻게 더 매력적으로 소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머릿속에서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어쩌면 저도 이 한국 제품들을 중국에서 팔아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이 신뢰와 브랜드 가치 그날 밤 저는 그 생각을 계속 곱씹으면서 진정한 마케팅 전문가로서 중국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펼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한국에 온 지 며칠이 지나고 나서 저는 진짜로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까지 주목받고 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중국에 대한 자부심이 금세 흔들릴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 한중과 같이 카페에 앉아있던 중 우연히 접하게 된 뉴스 기사 하나가 제 자부심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뉴스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한국인들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는 겁니다. 처음엔 그게 뭐가 대수라고?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국인들이 중국에 오기 쉽게 해주는 정책이 한두 개인가요? 그런데 한준이 제 반응을 보고는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이건 중국 정부가 한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인정한 거야. 무비자 허용을 통해 더 많은 한국인들을 끌어들여야 중국 시장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지더군요. 아니, 중국이 한국의 영향력을 그렇게 인정할 정도로 필요로 한다고? 사실 저는 그동안 한국이 대단히 성공한 나라라는 얘기를 들어도 그저 무시하려 했습니다. 물론 한국이 선진국으로 잘 발전해 온 건 맞죠. 근데 그렇다고 한국이 중국에 비견될 정도의 나라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 대중문화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얘기도 그냥 한류 덕분에 잠깐 반짝하는 거지 하며 넘겼고요. 그런데 막상 중국이 한국인들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려 한다는 사실을 접하니 그동안 제가 가졌던 생각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대중문화의 인기 같은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생각하던 한국은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였는데 그 작은 나라가 지금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경제와 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사실이 제 머릿속에서 쉽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주는 태연하게 한국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면 중국 시장에서도 좋은 일이 많을 거야. 앞으로 한국 제품 수입도 늘어날 거고 서로 윈윈인 셈이지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뭔가 마음속 깊은 곳이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준과 헤어진 후 호텔로 돌아와서도 뉴스 기사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군요. 중국이 한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인정한다는 문장이 계속 떠오르면서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사실 그동안 저는 중국이야말로 아시아의 중심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중국이 가진 자원, 인구, 경제력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자부심으로 여기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커다란 중국이 작은 한국의 힘을 인정하고 한국을 더 받아들이려 한다니 제가 뭔가 크게 착각해온 건 아닐까 싶더군요. 그날 밤엔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대고 눈을 감아도 온갖 생각이 떠올라서 계속 뒤척였어요. 그리고 다음날 호텔 로비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다가 중국 내에서 한국 제품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보여주는 기사들을 몇 개 더 보게 됐죠.
한국 화장품, 스마트폰, 가전제품들이 줄줄이 매진되고 심지어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기사였는데 그게 왜 그렇게 가슴에 와닿았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제가 그동안 보지 않으려 했던 현실을 마주하게 돼서일 겁니다. 한국 제품이 중국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가 단순히 한류 덕분이다라는 식으로 얼버무릴 수 없는 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다음날 한준과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한준을 조금은 무시하려 했던 걸 이제는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겠더군요. 그가 사업을 통해 이룬 성공이 내심 부러웠던 겁니다. 그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자신 있게 무역 사업을 펼치고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제겐 묘하게 자극이 됐어요. 저는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한준을 깎아내리려 했던 거죠.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게 얼마나 유치하고 어리석은 태도였는지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한준은 제가 한국 제품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모양이더군요. 그가 다시 사업 이야기를 꺼내면서 내가 도와주면 중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을 더 잘 알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제 가슴속 어딘가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일이 내게 단순한 돈벌이 이상의 의미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동안 멀리하고 싶어 했던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가치를 중국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이건 그저 돈 버는 일 이상의 가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저녁 호텔방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한준의 무역 사업에 제가 가진 마케팅 지식을 더하면 어떨지, 그리고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상상이랄까요. 이 일을 단순히 사업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한국 제품을 중국 시장에 맞게 브랜딩하고 그들의 품질과 가치를 중국 소비자들에게 알려주는 일, 이건 마치 제가 지난 몇 년간 갈고 닦아온 마케팅 지식을 제대로 써먹을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제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한국을 깎아내리려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들의 강점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나라였고 그들의 방식과 신뢰는 많은 나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걸 외면한다고 해서 제 자부심이 다시 세워질 리가 없다는 걸 깨달았죠. 오히려 제가 그 가치를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게 더 현명한 일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준이 내가 필요해라고 했을 때 그 말이 그냥 사업적인 요청으로만 들리지 않았거든요. 다음날 저는 한준을 만나 제 결심을 전했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한번 같이 해보자.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한준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힘껏 잡아줬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오만이 조금씩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제가 그 길을 통해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죠. 중국으로 돌아와 한준과 함께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을 때 마음이 꽤 복잡했습니다. 기대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솔직히 두렵기도 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중국 시장에 맞게 적용해 보겠다는 다짐은 했지만 과연 내가 그걸 잘 해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이건 그저 제품을 파는 일 이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를 중국에 전달하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마케팅 전공자로서 이 일을 제대로 해내려면 단순한 판매 전략을 넘어선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에 책임감도 느껴졌습니다. 일단 저는 한준과 함께 한국에서 들여올 제품을 어떻게 재포지셔닝할지에 대한 큰 그림부터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한국에서 온 제품이니까 좋은 거다라고만 홍보할 수는 없었죠. 한준이 한국에서 쌓아온 네트워크 덕분에 양질의 제품을 들여오는 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그 제품들이 중국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또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로 자리 잡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죠. 한국에서 직접 경험했던 것처럼 저는 제품의 품질과 신뢰에 대한 메시지를 중심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한준과 함께 제품군을 하나하나 고르면서 각각을 중국 시장에 어떻게 소개할지를 고민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전제품을 들여올 때는 단순히 기능이 좋다고 홍보하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이 얼마나 꼼꼼한 품질 관리와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철저한 사후 서비스가 중국 소비자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갈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이런 전략을 세우면서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를 그대로 중국에 적용하는 대신 중국 소비자들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걸 절감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준과 매일같이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중국 소비자들이 그 제품에 대해 직접적인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품 설명에 들어가는 모든 문구와 광고 문안, 심지어 매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까지 세세하게 검토했습니다. 이 제품을 믿고 사도 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선 어떤 방식으로 소개하는 게 좋을지 중국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요소들을 찾아내려고 애썼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마음속에서 자부심과 불안감이 교차하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 제품을 질투하고 그들의 성공을 외면하려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제품을 중국 시장에 맞게 잘 전달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으니 묘하게 아이러니한 기분이 들더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점점 깨닫게 됐어요. 그것의 가치를 인정하는 일이 결코 제 애국심을 훼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요. 마케팅 방향을 정하고 나서 저희는 첫 번째 제품 라인을 시범적으로 들여와서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아직 규모가 크지 않았고 저희의 접근 방식이 성공할지도 불확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렘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이론으로만 공부했던 마케팅 지식을 현실에 적용하고 직접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물론 실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렵기도 했지만 한중과 함께라면 도전해볼 만하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라서 큰 성공을 거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초기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이 저희 제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기 시작했고 한번 구매했던 고객들이 다시 찾아오면서 우리 전략이 조금씩 효과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내가 진짜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한국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가치와 철학을 함께 전달하는 일이 되었으니까요. 이 모든 과정이 저를 성장시키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중국 시장에 맞게 재해석하는 일이 마냥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시각을 배우고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을 존중하는 법을 익히게 됐죠. 이제 저는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강점을 인정하는 것이 결코 제 애국심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제가 진정한 글로벌 마케팅 전문가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여전히 초보 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 한국과 중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강점을 중국 시장에 맞게 전달하는 법을 익히고 있고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면서 제 스스로도 더 넓은 시야와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이제 겨우 시작이지만 앞으로 꾸준히 성장하겠습니다. 오늘 자오이 씨의 사연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양한 시각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도 예찬튜브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